이 전망대 선녀바위 해수욕장 쪽이 다 보이고 그 너머에 무의도로 가는 다리가 보이죠. 그 오른쪽이 이제 무의도인데 거기 가운데 있는 해변이 한하계 해수욕장 같아요. 전에 한번 갔었죠. 한하계 해수욕장이 맨발 걷기 상당히 좋았어요.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 같이 보면은 이제 플라톤이 이게 소피스트 철학을 표절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 안내판 있네요. 왼쪽으로 가면 을왕리 해수욕장이고 오른쪽이 선녀바위 해수욕장. 여기로 좀 가면 을왕리 해수욕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플라톤이 주장하는 문답법과 변증술이라는 게 소피스트 반론술을 표절한 것이고, 대화편도 소피스트 글의 논쟁을 도용하거나 표절한 것. 그 다음에 카이레폰의 신탁도 작년에 제가 해운대 해수욕장 갔을 때 알아봤죠. 이것도 허위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이게 플라톤 철학이란 게 거의 이게 소피스트 철학의 도용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개구라 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소피스트 철학을 표절한 것을 보면은 그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은 이 소피스트들이 반론술을 주로 쓴 곳이 어디냐 하면은 교육이나 공개 강연, 논쟁, 철학적 토론 등의 이제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이제 소피스트적 논박에 쓰고 있어요. 거기서 보면 이제 히피아스나 고르기아스, 프로디코스, 프로타고라스 이런 사람들이 그 체전, 올림피아 축제 같은 체전이나 극장 등의 공공장소 또는 개인 집에서 공개 강연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 문답법을 사용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이 내용은 그러니까 반론술하고 똑같은데 이 카이레폰의 신탁을 조작해 가지고 자신이 제일 현명함을 과시하고 타인을 모욕하기 위해 문답법을 악용했어요. 근데 막상 그 당시에 그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이 소피스트 중에 다몬이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인정됐다 그래요. 이 사람은 그 페리클레스도 가르친 소피스트로 유명해 가지고 워낙 똑똑해 가지고 이 사람이 도편 추방 당할 정도로 똑똑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보면 이 카이레폰의 신탁이란 게 역사상 최초의 가짜뉴스가 아니었을까. 이 소크라테스가 엉뚱하게 시인, 정치가, 장인들을 찾아가 가지고 자신의 현명함을 과시한 것은 반론술을 사적인 목적으로 악용한 것이죠. 그래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내세워 가지고 변론술을 가장 악랄하게 사용해서 악명을 떨치게 함으로써 소크라테스가 문답법을 창작한 것처럼 사기를 친 것이죠. 여기 구름다리가 나오는데 구름다리 위쪽으로 또 전망대가 있어요. 출렁다리네. 전망대 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 소크라테스는 이 소피스트처럼 이렇게 공적으로 논쟁을 하지 않고, 그리고 공적인 지위도 안 맞고 뒤에서 은밀하게 가르쳤죠. 그래서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비밀결사 시모노시아에 참여하여 교정국인 스파르타를 지지하고 민주정을 전복하려는 음모를 꾸민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소크라테스는 물론 철학자이긴 한데 공식적으로 활동한 사람이 아니고 뒷골목에서 활동하는 그 기인이었을 뿐인데 플라톤에 의해 과대평가되고 왜곡돼서 선전하는 게 아닌가. 그 근거로서 이 크세노폰도 이제 소크라테스의 제자라고 하는데, 크세노폰이 지은 소크라테스의 회상이라는 책에서는 문단법이 전혀 안 나와요. 그냥 동네 아저씨와 같은 어떤 굉장히 현명한 동네 아저씨 같은 사람으로 나오지 이런 철학자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반적으로 플라톤이 묘사하는 소크라테스는 믿을만한 사람으로 보이질 않아요. 카이레폰의 신탁은 조작일 가능성이 크고, 문답법도 반론수를 표절한 것이고, 대화편들도 소피스트들의 논쟁을 도용하고 철학도 표절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이렇게 전망대에서 보니까 이쪽이 이제 해지는 쪽인데 일몰 장면이 여기 멋있을 것 같아요. 바닷물에 햇살이 비쳐가지고 이렇게 빛나는 게 다 내려갔어? 멋있네요.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라톤이 이 광범위한 철학적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이 서양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평가되죠. 그래서 심지어 화이트헤드는 근대까지 이 서양 철학이 플라톤의 각주였다고 얘기할 정도로 플라톤 철학의 그 범위라는 게 거의 서양 철학 전체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것이죠. 이 정도 범위를 보면은 이게 한 개인적인 철학자가 다루기 힘든, 다루기 불가능한 그 정도의 범위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들의 철학을 도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이게 플라톤 자신이 이거를 다 만들었다고 본다는 건 무리한 얘기죠. 그리고 그 플라톤의 대화편에 나타나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철학자답지 않게 흑백 논리가 너무 심하고, 어떤 학자는 그래서 이거 코미디라고 보기도 할 정도로 흑백 논리가 심하고, 그리고 대화편마다 또 이게 주장하는 게 정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이제 소크라테스의 아이러니라고 하는데, 이런 게 많다는 것에서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도 이제 이 플라톤이 자기가 직접 지은 게 아니라 원 저자들이 다양한데 그거를 이제 도용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플라톤이 철학자이기 이전에 뛰어난 작가였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되죠. 이 소크라테스의 기행이 그 플라톤의 창작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 철학이 소피스트 철학의 도용이라는 주장이 굉장히 이게 파격적이고 무리한 주장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도 또 증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기원전 4세기 후반에
저술활동을 한 그 아리스토 크세노스라는 사람에 따르면은 국가의 거의 전체가 프로타고라스의 반론이란 책에 쓰여진 것으로 발견된다는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국가에 나오는 그 재산 공유와 처자 공유와 같은 공산주의적 요소들이 아리스토파네스의 그 희극 여인들의 민회에 그대로 묘사되고 있어요. 아리스토파네스는 뭐 거의 소크라테스보다 약간 어리니까 플라톤보다는 훨씬 위죠. 그래서 그 아리스토파네스의 그 희극 여인들의 민회라는 거를 보면은 아테네 여자들이 이제 정권을 잡고 그 수반이 된 프락사고라는 공유재산 제도를 실시한다고 공표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인 블레피로스가 매춘을 하려면 사유재산이 필요하고 그래야 창녀도 화대를 챙기게 된다고 반박하니까 이 프락사고라가 여자들도 공유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남자들은 가장 못생긴 여자와 먼저 교접해야 한다는 법을 공표해요. 이렇게 국가에 나타나는 공산주의가 이 플라톤이 저술하기 전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고 그 내용도 프로타고라스의 그 반론이라는 책에 있었다고 보여요. 그리고 그 플라톤의 그 대화편 중에 티마이오스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도 그 피타고라스 학파인 필롤라오스의 저작을 표절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티마이오스는 플라톤의 다른 대화편하고는 완전히 내용이 틀리죠. 이게 다른 대화편들은 주로 철학적인 내용인데 이거는 막 수학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그리고 또 너무 난잡하게 쓰여 있어 가지고 제가 이거 읽다가 던져버렸어요. 뭔 얘기를 하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대화편 20편 이상을 읽었는데 다 안 읽고 던져버린 책은 이 티마이오스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플라톤 철학의 대부분은 소피스트 철학에서 도용하거나 표절한 것이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도 소피스트들에 속하고 소피스트 운동에 속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고유한 철학은 아니라고 봐야죠. 그래서 커퍼드는 그러나 사실상 플라톤의 사상에 있는 모든 논점들은 소피스트들에 의해 제기된 문제들에 관한 그의 반성의 그 출발점을 가지고 있으며 사실상 모든 대화편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공개적으로 등장하거나 암암리에 그 논의에 영향을 주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소피스를 가지고 있다 라고 쓰고 있어요. 오랜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꼬여 가지고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네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소피스트들이 논쟁한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노모스 피시스 논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소피스트의 철학이 상대주의가 된 그 요인이 바로 이 논쟁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 논쟁이 이제 발생한 배경은 기원전 5세기 후반에 이 소피스트들이 아테네에 대거 나타나 가지고 그 노모스의 상대성, 그러니까 폴리스마다 다 노모스들이 틀리다는 것을 소피스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모스에 대한 불신이 이제 팽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힐시베르거 책에 보면은 고대에 있어서의 노모스는 신들과 인간들을 기한 없이 그리고 어디에서나 속박하는 가장 거룩한 것이었다. 그러나 소피스트들은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녀 본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습관과 법률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노모스는 영원하지도 않고 보편 타당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노모스는 규약에 의해서 생겨나며 합의에 의해서 존속된다. 그래서 이 노모스는 자연이 있는 것이 아니며 여기서 이렇고 저기서는 저렇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컵버드 책에 요청되었던 것은 오직 필요하면, 그리고 오직 필요한 경우에만 옛 규범을 지적으로 만족스러울 새로운 규범으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이 새로운 규범은 합리적이고 내적으로 정합적이어야 하며 인간의 실제 본성을 적절히 고려할 바의 것이었다. 여기서 이제 노모스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피시스는 이제 자연, 뭐 본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 둘이 이제 대립해서 이제 노모스를 대신할 걸로 이제 피시스가 제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인간 본성을 탐구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이제 자연 철학에서는 자연에 대해서 탐구했지만 이 소피스들은 인간에 대해서 탐구하는 철학으로 전환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인간의 본성으로 덕이라는 거, 이걸 이제 히라보로 아레떼라 그러는데, 그 정의, 용기, 이 절제가 무엇인가 이런 걸 이제 따지는 그런 논쟁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가장 주인공이 되죠. 그래서 노모스라는 거는 그 사전적 의미로는 법, 관습, 풍습, 규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항하는 피시스는 자연, 본성, 고유한 특성, 출생, 생성, 성장 등 뭐 굉장히 의미가 이거는 다양해요. 노모스보다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어려운 말인데, 그 중심적인 의미는 사물들이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피시스를 정의를 하기를 그 형이상학에서 운동의 원리를 그 자체의 본성에 따라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의 실체라고 정의를 해요. 첫 보기 굉장히 어렵죠. 여기 오른쪽으로 가는 길 같고 왼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해변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 동양에서는 자연이라고 그러죠. 자연 스스로 그러한 거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피시스라는 것의 의미가 확 드러나는데, 이걸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현학적으로 난해하게 표현을 해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지만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어렵게 말하는 건 이게 그 철학이 얍삽하다는 증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소피스들은 노모스의 상대성을 주장하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소피스트적 논박이라는 책을 보면 노모스와 피시스, 즉 법과 자연은 대립하는 것이고, 옛사람들에게 자연에 따르는 것은 진리였고 법에 따르는 것은 다중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의견이었다. 그리고 안티폰이라는 사람이 지금 진리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노모스에 의해 정의로운 많은 것들이 자연과 공공연한 전쟁 상태에 있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리고 또 안티폰의 단편 1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에는 법률들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보는 사람이 없이 혼자일 때에는 자연에 속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길 때일 것이다. 왜냐하면
법률들에 속한 것들은 자연 발생적인 것들이 아닌 합의된 것들이지만, 자연에 속한 것들은 합의된 것들이 아닌 자연 발생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쓰고 있어요. 자, 오른쪽에 이게 을왕리 해변 같아요. 갑자기 바람이 억수로 불면서 이게 녹음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이제 자연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피지스에서 자연법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자연법이란 말이 그 플라톤의 대화편 고르기아스에서 고르기아스가 실제로 써요. 자연의 법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이 자연법 개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근대 뭐 홉스나 로크 들이 도입하는 그 자연법 기원이 여기서 딴 거죠. 그래서 이 자연법이 나타나는 거를 추적해 보면 헤라클레이토스한테서 나타나는데, 그 단편 114에 보면은 지성을 가지고 말하려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공통된 것에 확고히 기반을 두어야만 한다. 마치 도시가 법에 그래야 하는 것처럼 그것도 훨씬 더 그래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법들은 하나인 신의 법에 의해 양육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고자 하는 만큼 지배하고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고 그러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공통된 것, 신의 법이라는 게 이제 자연법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크세노포니즘 소크라테스의 회산이라는 책을 보면은 히피아스가 대답했다. 나는 신들이 인간을 위해 이 불문율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오. 인간들 사이에는 신들을 경배하는 것이 으뜸가는 법이니까요. 여기서 이 불문율이 이제 자연법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노모스와 피시스가 이 대립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그 노모스 피시스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게 이제 그 플라톤의 대화편에 많이 나타나죠. 여기 이제 을왕리 해변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근데 바람이 억수로 불어가지고 녹음이 제대로 될 것 될지 의심스러워가지고 내려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뭐 가건물에 커피숍이 하나 있네요. 사람들 커피 드시고 커피 드시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심해요. 이 노모스 피시스 논쟁에 참여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제 칼리클레스가 있는데, 힐시베르그 책에 칼리클레스는 강한 자가 항상 약한 자보다 많이 갖는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것이 그의 법이요 자연법이다. 악한 자, 평범한 사람 및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켜나가기 위해 윤리와 법률을 발명해냈을 뿐이다 라고 쓰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니체의 초인 사상이 여기서 나온다 그래요. 칼리클레스의 사상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국가 1권에 나와요. 국가라는 대화편에서 트라시마코스가 정의란 강한 자의 이익이라고 칼리클레스와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반박을 하면서 이 지배자들이, 즉 강한 자들이 자신의 이익에 관해서 오류를 범하기 쉽기 때문에 이익이 아니라 그래요.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게. 궤변이죠, 궤변. 이게 논점을 돌리고 있죠. 이게 지금
정의가 무엇이냐를 따지고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여기서 무엇이 이익이 되냐, 이익의 문제로 이렇게 물타기 하고 있죠. 이게 이 물타기가 대표적인 그 소크라테스의 그 기만행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라시마코스가 이제 소크라테스를 궤변가라고 비난을 해요. 이 궤변가가 이제 슈코판테스인데, 이 궤변가는 상대의 주장이나 상황을 뒤집어 놓는 짓을 하는 사람을 뜻하고, 또 직업적인 사기꾼을 뜻하기도 해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궤변을 펼치면서 모든 기술은 그 기술의 대상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들고, 지배 기술도 지배 대상인 피지배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이제 우기죠. 그러면서 이제 정의가 강자의 이익이 아니라 타자의 이익이라고 사진 있던데? 트라시마코스한테 말을 바꾸기를 강요를 해요. 근데 이렇게 바꿔도 이게 결국은 이 정의는 지배자에겐 피지배자의 이익이라고 이렇게 둘러댈 수 있는데, 피지배자에게는 지배자의 이익이 돼버리죠. 그래서 정의가 강한 자의 이익이라는 처음 그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에는 변동이 없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소크라테스가 노모스하고 피시스를 혼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칼리클레스도 그러니까 소크라테스하고 대화하면서 이 점을 지적을 하는데, 이 노모스에 따르면 정의는 타자의 이익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소크라테스가 강요한 그 정의죠. 피시스는 자연법에 따르면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 맞죠. 현실에서 정의가 모든 측면에서, 모든 구석구석에서 다 완벽하게 노모스가 적용되기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노모스와 피시스 둘 다 이제 적용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한 국가 내에서는 그러니까 노모스가 이제 적용되는 분야가 많지만은, 이 국제적으로 나가면 이게 한 국가의 법률이 해외까지, 타국에까지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국가 간의 어떤 전쟁이나 그런 상황에서는 힘의 우위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시스에 따를 수밖에 없고 자연법에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근데도 소크라테스는 항상 피시스가 적용되면 안 되고 자연법이 적용되면 안 되고, 항상 노모스가 어느 상황에서나 적용돼야 한다고 이제 우기고 있는 거죠. 아, 여기 이제 을왕리 해변이 나타났어요. 을왕리 해변도 이렇게 넓지가 않네요. 오늘 바람이 세가지고 파도가 거치네요. 저기 맨발 걷기 하는 사람들인지 맨발로 해변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크라테스가 이제 노모스가 피시스를 혼동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대표적인 예를 동양에서도 찾을 수 있죠. 고대 중국에서 그 춘추시대에 그 송량지인이라고 그 송나라 양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이 초나라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초나라가 이제 이 송나라를 쳐들어오면서 이 강을 건너오는데, 그때 재상이 초나라 군대가 강을 건너고 있을 때 공격하자고 하니까 이 양궁이 적이 불리한 때 있을 때는 이번에 안 그래도 올해 동창들이
그러니까 군자는 어떤 경우에도 남의 약점을 노리는 비겁한 짓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공격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강을 다 건넌 초나라 군대가 훨씬 더 송나라 군대보다 군세가 훨씬 막강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지고 양공도 중상을 입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송나라에서 이제 양공을 비난하는 소리가 이제 드높았고, 그러니까 양공이 군자는 사람이 어려울 때를 노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같은 변명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재상이 전쟁은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시의 법도는 평시의 법도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적에게 예의를 다 차려줄 거라면 차라리 싸우기 전에 항복해주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다. 여기서 이제 송양공이 어리석은 게 이 전쟁 상황에서 노모스를 적용한 거죠. 이게 노모스는 국내에만 적용될 수 있는 건데 그걸 국제적으로 적용하는 그 어리석음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그 노모스 피시스 논쟁에서 그 송양공처럼 그런 어리석음을, 송양지인의 어리석음을 보인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노모스 피시스 논쟁에서 또 안티폰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또 힐시베르그 책을 보면은 안티폰이 자연적인 것을 유익한 것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소피스트들이 말하는 자연법은 본질적으로 욕구와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자연적인 욕구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크리티아스도 등장하는데, 크리티아스의 단편에 보면은 거기서는 인간의 생활에는 질서가 없었고 동물적이었으며 힘에 굴복했었고 고귀한 사람들의 값어치도 없었고 나쁜 사람에게 훈육도 주어지지 않았다. 나의 생각으로는 이런 뒤에야 겨우 인간들이 법률을 제정한 것 같다 라고 이제 크리티아스가 썼다고 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자연 상태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노모스가 제정되기 이전에 그 피시스 상태라는 게 이게 홉스가 얘기하는 자연 상태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홉스와 로크의 그 자연 상태나 자연법, 그리고 니체의 초인 사상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로크와 홉스의 이 자연법 사상이 군대 국가론의, 군대 통치론의 이게 기본이 되었죠, 이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그 프로타고라스에 대해서 알아볼 때, 나중에 이제 그 영국 경험론가 자연법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생각이니까 거기에 대해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